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첫 번째, 그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도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부자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절대 하지 않는 어떤 습관들을 꾸준히 피하며 조용히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작은 행동 하나, 그게 오랜 시간 쌓여서 평생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문장은 이겁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단 하나의 행동, 내가 왜 이렇게 됐지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비교와 자책, 그것이 만드는 무너진 통장.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쟤는 나보다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까? 나만 너무 뒤처진 것 같아. 이런 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 혹은 생활비가 항상 빠듯한 부모님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런 비교자책 무기력의 사이클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짜 부자들은 이 사이클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보며 초조해하거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패했을 때조차 자책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돈을 감정이 아니라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순간 재산은 감정처럼 요동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20대 후반에 첫 월급 180만 원을 받았을 때 자기보다 늦게 사회에 나간 친구가 중소기업에서 220만 원을 받는 걸 보고 다음 날 바로 퇴사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받아?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해서 그런가? 그리고 3개월 동안 자기 개발을 하겠다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결국 빚만 늘었습니다. 반면 그 친구가 무시했던 220만 원 받던 친구는 그 돈을 꾸준히 모으고 사회초년생 투자 커뮤니티를 기웃거리더니 5년 뒤엔 서울 외곽에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권을 확보해버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보다도 무엇에 반응하느냐입니다. 부자들은 남이 얼마 받는다는 정보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계산 방식이 있고 지금의 선택이 5년 뒤, 10년 뒤 어떤 자산 구조로 바뀔지를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정의 폭발로 미래의 기회를 놓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당신이 몰랐던 부자들의 비밀. 그들은 무감정 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기 통제 기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감정 기록법입니다.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기분을 전혀 섞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가만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2024.0321 쿠팡 로켓 사후 해지 못함 귀찮아서 클릭 안 함. 페이지 3 900원 손해. 2024.0328 친구 요청으로 급하게 50만 원 송금 회수 미정. 2024.041 주식시장 하락 공포로 S전자 손절 6.4% 손해. 그리고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이 기록을 보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내 기준이었는가, 감정이었는가?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잘못된 소비를 미리 막아주는 셈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감정 때문에 못하는 거야.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30억 자산가인 40대 남성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나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했죠. 근데 그때도 저는 항상 한 가지는 지켰어요.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내 자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감정이 움직이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그다음부터는 돈이 아니라 감정이 지갑을 열어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지갑을 연 건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구나. 돈보다 무서운 건 그 돈이 내 마음에 주는 영향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 말이 통용되는 건 돈이 일정 수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감정이 다시 지갑을 비우는 악순환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돈을 감정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오늘 한 소비 중 감정에 의한 건 몇 프로였을까?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한 가지 행동만 바꿔도 모든 게 달라진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누군가가 비싼 걸 사는 걸 보고 괜히 내 지출도 커진 날, 월급날인데 괜히 허무해서 충동적으로 옷을 산 날, 커플이 많아 보이는 주말, 나도 외롭다는 이유로 뭔가를 사는 날. 그런 날의 공통점은 돈을 써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알거든요. 감정이 흔들리는 날엔 지갑도 흔들린다는 걸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불안한 날, 그들은 소비를 멈추고 기록하거나 자기만의 루틴에 의지해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에 자산 격차를 만들죠. 정보 하나, 질문 하나. 당신은 오늘 감정을 어떻게 썼나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재정적 불안정의 1차 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보 부족이 아니라 감정의 과잉이다. 지출은 대부분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사치가 낭비라는 것도, 커피값이 쌓인다는 것도, 그런데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감정이 그 순간의 이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이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멈추는 훈련이 부자의 출발점이다. 조용하게 바꾸세요. 누구도 모르게. 지금 당장 인생을 확 바꾸라는 말 아닙니다. 남들처럼 갑자기 금주 선언하거나 다이어트처럼 큰 목표 세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카드 꺼내는 순간 한번 멈춰보기. 감정이 올라올 때 메모장 열어보기. 비교하고 싶을 때 숨 한번 길게 내쉬기.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지금 사는 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부자의 마인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마음속에 남겨야 할 한 문장. 부자들은 절대 감정으로 돈을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이 오늘부터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미 반쯤은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소비를 멈추시겠습니까? 오늘의 한 줄 미션. 당신이 가장 감정적으로 돈을 쓰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순간 한번 멈춰보세요.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두 번째. 운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 요즘은 진짜 운이 좋아야 산다니까요. 쟤는 그냥 재수가 좋았던 거지.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되묻고 싶어집니다. 정말 운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운이 와도 잡을 준비가 돼 있던 걸까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성공을 우연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절대 운을 믿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비합리적 기대를 경계하고 운처럼 보이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치밀하게 설계합니다. 오늘 당신께 드릴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운을 기다리지 않고 구조를 세팅해 놓습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공통된 결말.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또 1등 당첨자, 3년 만에 전 재산 탕진, 10억 받은 다음 친구들과 연락 끊기고 우울증, 로또 당첨 후 파산한 사람들 70% 이상.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10억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금액인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구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수 좋게 얻은 돈은 준비되지 않은 구조 안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운이 들어오기 전부터 돈이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죠. 그들은 들어올 통로보다 쌓일 바구니를 먼저 본다.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쓰기보다 돈이 들어오면 흘러나가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예산표나 가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고정지출, 자동화, 통신비, 보험료 등은 자동이체하면서 신경 덜 씀, 세금 구조 이해, 필요 이상 세금 안 내는 구조 세팅, 수입 분산,
한 군데서 돈이 끊겨도 생존 가능한 다중소득 구조. 자산파,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얼마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집중. 이런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부자들을 매일같이 조용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몰라서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나도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이에 더 많이 무너졌죠. 한 번은 주식을 단기간에 2천만 원 벌고 나서 이제 나도 잘 될 것 같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차도 바꾸고 명품 시계 하나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곧이어 시장은 폭락했고 남은 돈은 감정 소비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운이 왔을 때 난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았구나. 돈이 들어올 구조도 남을 구조도 없었구나. 나중에 돈 생기면이라는 말은 절대로 부자들이 하지 않는 말. 가난한 사람들의 입버릇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 좀 생기면 투자해봐야지. 언젠가 여유 생기면 공부해봐야지. 복권이나 한번 맞아봤으면. 이 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인생에서 핵심 결정권을 외부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스스로 구조를 설계할 기회조차 사라지죠. 반면에 부자들은 돈이 없을 때 구조부터 만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설계하죠. 그 차이가 5년, 10년 뒤에는 상상도 못할 자산 격차로 나타납니다. 부자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구조의 예, 한 벤처 창업가가 말한 적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했던 가장 잘한 일은 수익보다 먼저 시스템을 짠 거예요. 그는 자산이 0원일 때부터 이 세 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출 3단계, 분류표, 생존 지출, 유지를 위한 투자, 성장 투자, 수입 자동 분배 시스템. 들어오는 돈의 20%는 무조건 재투자, 10%는 현금 비상금, 5%는 기부, 자기 분석 리포트. 매달 내가 어떤 패턴으로 돈을 썼는지 기록. 놀랍게도 이 세 가지는 그가 부자가 된 뒤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길 돈이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있어서 돈이 머물렀던 것이라고요. 감정의 힘보다 구조의 힘이 강한 이유.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힘드니까 좀만 덜 저축하자는 말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는 있지만 자동이체가 되어 있으면 실행되지 않죠. 반대로, 이번 달은 여유 있으니 더 많이 저축하자는 감정도 구조 속에서는 조절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구조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능적인 게으름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자동으로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보호막이죠. 정보 하나. 구조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특징.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은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덜 흔들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은 내가 미리 세운 틀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빠르게 회복하며 감정적 복구력 또한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징은 소득 수준보다 사고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현실인데도 누군가는 이 상황은 너무 최악이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자는 운에 맡기는 사람이고 후자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프레임을 쓰고 계신가요? 매달 월급이 작아서 구조를 만들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월급이 작기에 더더욱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선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게 시작하세요. 조용하게, 천천히. 이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는 시간이 지나면 차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세상이 운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입을 분리해 보세요. 소비의 이유를 감정이 아닌 기능으로 적어보세요. 돈이 들어오면 쓸 곳이 아닌 흘러갈 구조를 먼저 만드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운을 탓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마음속에 남겨야 할 한 문장. 부자들은 운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운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세워놓는다. 오늘의 한 줄 미션. 운이 오면 잘 써야지 라는 생각 대신 지금 아무리 작아도 흐름을 짜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작은 월급, 적은 돈이라도 구조를 설계하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연습이 나중에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산의 기둥이 되어줄 테니까요.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세 번째. 체면 때문에 지갑을 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빚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나도 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저런 식의 하나쯤은 사회생활의 기본이지. 이 정도는 나를 위한 선물이잖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나도 부족하지 않다는 착각을 주기 위해 무언가를 삽니다. 그 순간 마음은 찰나의 위안을 얻지만 통장엔 아무런 실체가 남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타인의 시선을 위해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저 사람 성공했대의 기준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야, 쟤 잘 나가더라. 이번에 외제차 샀대. 이번에 명품백 2개나 새로 들고 다니더라. 자기 집 샀대. 인테리어도 엄청 화려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건 정말 성공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자기 확신이 부족한 누군가의 방어 기제일까요? 부자들은 외제차든 명품이든 플렉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꾸미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진짜 부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요. 보여주기는 결국 덜 가진 자의 본능이다.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위 소비, status consumption라는 개념인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지위 소비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존감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위 소비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즉, 덜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건 스스로의 가치를 실제 능력이 아닌 외부의 인상으로 입증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커질수록 통장은 점점 비어가죠. 실화하나, 인스타에선 부자, 현실에선 채무자. 예전에 어느 후배가 있었습니다. SNS에는 늘 명품 신발, 고급 와인, 스카이라운지 인증샷이 가득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조용히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사실은 카드값이 밀려서 알고 보니 매달 버는 돈의 150%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와서 허술하게 살면 나만 초라해 보일까봐. 그리고 저는 그날 알게 됐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빈 통장이 아니라 가짜 이미지에 갇힌 마음이라는 걸요. 반대로 제가 아는 어느 부자는 반면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님은 수십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0년째 똑같은 단벌 정장을 입고 다녔고 핸드폰은 3년 전 모델이었어요. 차는 그냥 국산 세단, 심지어 명함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분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내가 자산이 많다고 더 소비해야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신중해야지. 지금 쓰는 게 내 자존감이 되면 돈은 언젠간 나를 떠나요. 부자들은 자존감을 소비로 채우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소비의 핵심은 내 가치를 외부에서 보장받고 싶어 한다는 갈증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마치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자존감의 출처를 외부가 아닌 내가 세운 기준에서 찾습니다. 나는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얼마나 구조화했는가. 남들이 뭘 갖고 있느냐보다 나는 뭘 안 해도 괜찮은가. 보여주기보다 얼마나 오래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정보 하나. 허세 소비는 두뇌에도 손해입니다.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타인의 인정을 기대하고 지출할 때 도파민 분비는 급증하지만 그 뒤에 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은 3배 이상입니다. 즉, 보여주기 소비는 즉각적인 쾌락 이후 장기적인 피로와 불안정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드값 날에 가장 우울해지고 청구서 앞에서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고 느끼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SNS를 보고 따라 사본 적 있나요? 괜히 남들 앞에서 없어 보이기 싫어 과한 소비를 한 적 있나요? 나는 이것쯤은 있어야 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 본 적 있나요? 그 모든 순간, 당신의 진짜 자존감은 외부의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부터요. 자,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지금 내 소비가 SNS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이걸 살까? 이 질문 앞에서 아니요라는 답이 떠오른다면 그건 진짜 당신을 위한 소비가 아닙니다. 조용하게 자신의 기준을 세우세요. 부자들은 지금 이걸 사야만 한다는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과시인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소비는 체험이 아니라 선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마음속에 남겨야 할 한 문장,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다. 오늘의 한 줄 미션, 오늘 지출 중에서 남을 의식한 소비는 무엇이었나요? 그 하나만이라도 내일은 조용히 덜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켜내는 사람이 될 거야.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네 번째. 그들은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먼저 정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끌리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말 요즘 자주 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정작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은 하루. 집중해서 몰입하고 싶지만 작은 알림 하나에도 생각이 흩어지고 많은 하루.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 결국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왜 나는 늘 바쁜데 결과는 없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와 연결됩니다. 부자들은 절대 시간과 에너지를 흩뿌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동시에 하려 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버려놓고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세워놓고 다양한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몰입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조각조각 나눠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엔 항상 왜 나는 아무 성과가 없을까? 라는 허탈함이 남습니다. 부자들은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부자들은 무언가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그들은 기회를 잘 잡는 능력이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가지 않을 것인지, 어떤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인지, 어떤 일은 아무리 돈이 돼도 하지 않을 것인지, 이 기준들이 쌓이면 결국 그들이 몰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되죠. 반대로 저는 모든 걸 하려다가 잃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글도 쓰고 투자도 공부하고 책도 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 만나야 하고 강연도 준비하고 가족 일도 도와야 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모든 게 진행되긴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바빴고 매일 피곤했는데 그 바쁨 속엔 밀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 애초에 줄이지 않은 선택의 결과였구나. 에너지는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모아야 강해집니다. 에너지라는 건 많이 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또 여유를 가지면 충전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의 본질은
집중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뭘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 시간의 누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한 행동은 내 5년 뒤를 향해 있었는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이든 지속 불가능한 분산으로 끝나고 맙니다. 부자들이 말하는 에너지 전략, 실제 자산가들의 공통된 루틴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의 루틴은 단조로운데 그 안에 몰입도가 비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오전 6시 이상, 명상 10분, 독서 30분, 오전 7, 9시 집중 업무. 이후 시간은 대부분 생산성 기반 루틴으로 자동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날 해야 할 일을 정리하지 않아요. 그냥 하지 않을 것들을 줄일 뿐이에요. 이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곱씹을수록 선명해졌습니다. 몰입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에서 온다는 것. 당신은 오늘 어떤 일들을 안 했는가? 이제는 매일의 루틴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했는가? 나는 어떤 말, 어떤 모임, 어떤 콘텐츠를 거절했는가? 나는 내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를 얼마나 잘라냈는가? 이 질문이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점점 수동적인 하루에서 설계된 하루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이면 부자들은 말없이 당신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정보 하나. 인간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심리학자 글로리아 마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평균적으로 40초마다 집중이 끊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집중이 흐트러지면 다시 몰입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최소 23분이 소요된다고 해요. 이 말은 곧 하루 중 실제 몰입 가능한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몰입할 기회를 자주 날리는 사람일수록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환경부터 바꿉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고급 가구나 넓은 공간이 아니라 잡음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TV가 거실 구석에 숨어 있거나 아예 없고 폰 알림이 전부 꺼져 있으며 작업 공간에는 무의미한 장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예쁜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세지 않는 공간이죠. 이 작은 환경의 차이가 결국 집중력의 유지로 이어지고 그게 부와 직결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흘리고 계신가요? 괜히 유튜브 쇼츠 30분 넘게 본 건 아닌가요? 자존감 낮아질 때마다 SNS를 켜지 않으셨나요? 하지 않아도 될 모임에 끌려가진 않았나요? 이 모든 행동은 당장 드라마틱한 손해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누적되면 당신의 인생을 분산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그렇게 작은 분산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겨야 할 한 문장. 부자들은 단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 전부는 버릴 줄 안다. 오늘의 한 줄 미션. 당신의 오늘 일정 중 가장 비효율적인 일 시간을 삭제해 보세요. 그 시간을 단 한 가지 몰입해야 할 일로 채워보세요. 그 한 시간이 당신 인생의 집중력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5번째. 그들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조 없이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이더라.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나만 손해본 기분이야. 혹시 이런 말 살면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는데 나중에 돌아온 건 무관심. 기대했던 관계에서 느낀 건 철저한 단절. 그리고 우리는 그때 생각하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그런데 정말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조 없이 믿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사람을 믿되 관계에는 반드시 기준과 구조를 세웁니다. 부자들이 가장 조심하는 영역은 돈이 아니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리스크를 따지고 숫자에 민감하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돈보다 훨씬 더 조심하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오가는 순간마다 결국에는 사람이 엮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수치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내가 믿었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구조가 없었다는 증거.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카페를 차리고 싶다며 5년지기 친구와 동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걘
진짜 성실하고 배신할 애 아니에요. 서로 믿는 사이니까 계약서 같은 건 안 써도 돼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뒤, 친구는 무단으로 돈을 빼갔고, 법적 다툼 끝에 우정도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후배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짜 좋은 애였는데.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만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만든 무방비한 구조일 수 있어. 부자들은 신뢰라는 말을 감정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뢰를 감정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해. 나는 사람 볼 줄 알아. 우린 그런 사이야. 하지만 부자들은 신뢰를 시스템의 언어로 바라봅니다. 이 관계의 역할은 무엇인지, 책임과 권한은 분리돼 있는지, 문서화와 기록은 되어 있는지, 불편한 대화를 미리 설계했는지, 그들에게 있어 신뢰란 좋은 마음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패턴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과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건 다릅니다. 부자들은 절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맡긴 범위 안에서만 믿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 해도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각자의 책임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생겨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감정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관계 유지를 위한 원칙입니다. 반대로 저는 사람에게 기대며 손실을 봤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말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저는 대표님만 믿고 갑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이런 친구라면 다 맡겨도 되겠지.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1년 뒤 그 사람은 제 사업의 일부 자료를 가져가서 자신의 브랜드로 재출시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신뢰는 아름답지만 구조가 없으면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구나. 부자들이 말하는 관계의 골든룰. 실제 자산가 인터뷰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되 항상 관계가 망가졌을 때의 시뮬레이션도 해둬라. 즉,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손실의 설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하기 전 계약서 없이 시작하지 않기, 돈을 빌려줄 때는 기부한 셈이라고 마음먹기, 인간적인 정은 유지하되 업무는 문서로 분리하기,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가 관계를 오래 유지시키고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여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고 있진 않나요?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을 열진 않으셨나요? 그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라는 믿음으로 리스크를 무시하진 않으셨나요?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며 정작 내 계획은 미뤄지고 있지 않나요? 관계는 삶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 에너지 누수를 철저히 막기 위해 관계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둡니다. 부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다정하고 성실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엔 차갑고 무뚝뚝하지만 끝까지 같은 패턴으로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부자들은 후자를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보 하나, 인간관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물리적 노동보다 크다.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갈등 혹은 불확실한 관계 안에서 인간은 평균 25, 30%의 집중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몸이 멀쩡해도 불편한 관계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불확실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심리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관계에도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감정으로 맺은 관계인가? 아니면 기대치와 책임이 명확한 구조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 감정 위에만 쌓인 관계라면 지금이라도 작게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대화에서 책임과 기대치를 정리해보기, 일이 생겼을 때는 문서로 이력을 남겨보기, 감정 섞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기, 이런 소소한 구조 하나가 관계를 더 오래가게 하고 무너짐을 줄여줍니다. 마음속에 남겨야 할 한 문장. 부자들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오늘의 한 줄 미션. 당신의 인간관계 중 기대치만 크고 구조가 없는 관계는 무엇인가요? 오늘 단 한 가지라도 그 관계에 작은 기준 하나를 세워보세요. 그 기준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해 줄 겁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6번째.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똑같이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 또 당했어요. 왜, 난 항상 이런 식이지. 내가 멍청한 건가요? 똑같은 상황인데 또 놓쳐버렸네요.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실패가 아니라 패턴의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 선택의 반복을 매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문장은 이겁니다. 부자들은 실수에서 돈을 잃지 않는다.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수는 용납해도 복귀는 반드시 한다. 한 부자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신은 두렵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실수 자체보다 복귀하지 않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 후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잊으려 합니다. 그땐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사람 잘못 믿은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했겠어. 하지만 부자들은 실패 직후 반드시 복귀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과소평가했는가? 이 실수는 어떤 신호를 무시한 결과인가?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 질문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 그게 바로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입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3번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부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형, 이건 진짜 확실한 투자예요. 이번에만 들어오면 원금 플러스 40%는 그냥 깔고 간다니까요 라며 자신있게 제안을 했죠.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를 거야 란 생각으로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2달 뒤 연락은 끊겼고 저는 이젠 다시는 안 속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똑같은 방식의 제안이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왔고 이번엔 이 사람은 좀 더 다르다는 생각에 다시 투자했죠. 그리고 다시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개월 후 이번엔 금액이 0만 원이었고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당한 사기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실수를 기억하지 않았구나. 부자들은 실패를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저장합니다. 부자들의 다이어리나 메모 앱에는 의외로 숫자보다 사람, 상황, 패턴, 이 자주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개월간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순간은 총 4회, 실패한 투자 패턴의 공통점, 급하게 제안, 익숙한 얼굴, 말로만 계약, 구매 후 후회한 소비, 스트레스가 높은 날, 혼자 있는 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실패가 더 이상 감정이 아닌 반복 방지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그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 무형의 자산이 되죠. 실수는 기회지만 복귀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는 배움이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배움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사람의 단기 기억은 3, 5일 이내에 70% 이상 사라지고 특히 감정적 실패일수록 무의식적으로 왜곡된 채 저장된다고 합니다. 결국 실패의 진짜 교훈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기록한 정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반복 실수의 3단계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 3단계로 실수를 관리합니다. 의식화, 방금 한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기록화, 그때 내 감정, 이유, 외부 요인, 상황을 남긴다. 패턴화, 반복되던 실수에 경고음을 설정해 둔다. 이 시스템이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줄고 선택은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갑니다. 반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늘 당하고 같은 시간대에
늘 충동 소비를 반복하며 같은 말 실수로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사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실수한 게 아니라 실수를 방치한 겁니다. 부자는 실수한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실수가 다시 오지 못하게 미리 방지 장치를 설계합니다. 마음속에 남겨야 할 한 문장. 부자들은 실패해서 돈을 잃지 않는다.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정보. 실수 복귀는 의지보다 도구에 달려 있다.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툴 중 하나가 포스트모템 노트입니다. 말 그대로 사건 이후의 부검 기록입니다. 이 툴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감정이 아닌 구조적 요인을 찾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결정은 왜 나왔는가? 판단 기준은 명확했는가? 불확실성은 어떤 정보를 통해 줄였어야 했는가? 다음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건 단지 기업의 툴이 아닙니다. 삶에도, 감정에도, 관계에도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당신도 이제 실수를 사건이 아닌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수는 모두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분석한 사람에게만 다음 기회가 준비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실수가 하나 있다면 오늘 꼭 적어보세요. 무엇을 놓쳤고 왜 그렇게 행동했으며 다음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지. 그 세 줄만 정리해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같은 고리를 돌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미션. 당신이 올해 가장 후회했던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걸 오늘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고 그 안에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단 하나의 기준을 정해보세요.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7번째.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땐 진짜 화가 나서 그만뒀어요.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안 했어요. 그때 너무 외로워서 아무거나 잡았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말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날의 감정이 너무 커서 그 순간 내린 결정이 몇 달, 몇 년을 후회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생각하게 되죠.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저게 아니었는데. 오늘 당신께 드릴 문장은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적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누군가의 인정에 들뜨고 혼자 있는 밤엔 이유 없이 우울해지죠. 하지만 그 감정을 기준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 결국 흔들리는 배에 앉아 나침반 없이 바다를 떠도는 꼴이 됩니다. 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근거에서 분리하려고 훈련합니다. 저는 감정으로 몇 번의 인생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 프로젝트에서 억울하게 평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자료도 준비했는데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죠. 그날 너무 분해서 그 회사를 바로 그만뒀습니다. 이딴 곳에서 일 못하겠어. 그 당시에는 통쾌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 후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건 자존심으로 선택한 결정이었지 미래로 선택한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부자들은 결정에 앞서 감정부터 분리해 놓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자각하기. 나는 지금 흥분해 있나? 분노, 초조, 우울 중 하나라도 섞여 있는가? 24시간 또는 48시간 보류하기. 특히 큰 지출, 이직, 관계의 단절 같은 건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만 결정. 감정 없이 선택할 기준 세우기. 수치, 원칙, 이전의 나와의 합의에 따라 판단.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삶의 손실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감정의 시간은 짧고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 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은 약 90초 이내라고 합니다. 즉, 그 분노도, 슬픔도, 충동도 1분 반이면 정점을 찍고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90초 안에 카드를 긁고 관계를 끊고 이를 때려칩니다. 그 90초는 사라지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90일 혹은 9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기준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한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감정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표를 만들고 나서부턴 감정이 나를 못 흔들어요. 그가 사용하는 기준표는 단순했습니다. 투자 기준, 리스크 30% 이상이면 보류, 사람 기준, 일정 횟수 이상 신뢰 깨지면 정리, 시간 기준, 수익률보다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은 거절. 이 기준은 감정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왔다가도 기준이 결정을 대신해 줍니다. 당신은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기분에 따라 결정하시나요? 그날 기분 좋으면 다 받아주고, 그날 기분 나쁘면 다 끊어버리고, 감정 올라가면 돈 쓰고, 감정 식으면 후회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당신의 삶은 결국 내일의 감정에 모든 걸 맡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내일도 다음 달도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삶은 늘 새로운 후회를 낳습니다. 선택은 감정으로, 실행은 기준으로. 이 구조가 삶을 지킵니다. 한 부자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감정을 믿지만 감정의 말을 믿지는 않아요. 감정은 당신 안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파도입니다. 그건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 파도가 몰아칠 때 배를 돌리면 안 됩니다. 잠시 앉아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당신이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다시 노를 저어가면 됩니다. 마음속에 남겨야 할 한 문장. 감정은 흘러가야 할 것이고 선택은 남아야 할 것이다. 정보 하나. 감정적 결정은 기억도 왜곡시킨다. 스탠퍼드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릴수록 그 결정이 옳았다고 기억을 편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감정적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뇌가 기억을 조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복귀조차 어려워집니다. 결과만 보면 실패인데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죠. 이제는 당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노트를 펴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흔들리는 3가지 영역을 적어보세요. 소비, 관계, 시간, 그리고 그 세 영역마다 단 하나의 기준만 정해보세요. 한 번 거절당한 관계에는 두 번째 기회를 만들지 않겠다. 기분에 따라 쇼핑하지 않고 리스트에 없는 건 사지 않겠다. 화날 땐 어떤 결정도 24시간 미룬다. 그 기준 하나가 당신의 삶을 기분이 아닌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미션.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정이 결정을 움직이려는 순간 한 발짝만 물러나서 당신의 기준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8번째. 그들은 절대 누구 탓도 하지 않는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양인 건 부모 복이 없어서지. 운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나도 금수저였으면 다르게 살았겠지. 어떤 날은 정말 그런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억울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내가 태어난 환경부터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삶의 핸들은 내 손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되죠. 누구 탓을 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구나. 오늘 드릴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남 탓은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만 삶을 바꾸진 못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불안할수록 외부 탓을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질수록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죠. 그건 본능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방어기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사회가 날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고, 이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당신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 자수성가형 기업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받아들였죠. 운이 없으니 더 계산적이어야 한다고요. 또 어떤 사업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이렇게 말하더군요. 공부 못한 건 내 탓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뭐든 배우지 않는 건 내 탓이에요. 이들은 결코 완벽한 출발선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찍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내 기준대로 공평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만이 유일한 열쇠라는 걸. 저는 한때 모든 걸 탓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와 비교당할 때마다 쟤는 부모 잘 만났잖아. 쟤는 얼굴 되잖아. 쟤는 성격이 원래 저래.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걸 느꼈습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가 전부 외부에 있다고 정리해버린 그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이유도 없고 관계를 회복할 동기도 없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남 탓의 마법이었습니다. 감정은 덜 아픈 대신 인생은 더 고여버렸죠. 부자들은 불공정한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유리한 법칙을 찾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환경을 해석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흐름에서 기회가 생기고 어떤 흐름에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이 통제 가능한 영역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자기 삶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고법입니다. 정보 하나, 내 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잘 회복합니다.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가 제시한 개념 중에 통제 소재, locus of control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은 삶의 결과가 내 탓인지 외부 탓인지에 따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내적 통제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자기 삶의 방향을 잘 수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부자들의 공통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누구 탓일까? 라는 질문 대신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삶은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그건 부자들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불공평을 이유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 가능한 작은 선택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게 쌓이면 언젠가 그들이 있던 자리와 내가 있는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겠죠. 당신은 요즘 누구를 탓하고 계신가요? 가족, 직장, 운명, 사회, 나를 떠난 사람? 그 누구도 당신 인생의 리모컨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리모컨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건 어쩌면 지금의 나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리모컨을 쥐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조작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역에 집중해 보세요. 감정이 무너질 땐 생각의 루틴을, 돈이 부족할 땐 지출 구조를, 관계가 힘들 땐 나의 반응 패턴을, 이 작은 바꾸기가 당신의 내일 전체를 바꿉니다. 마음속에 남겨야 할 한 문장.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방식은 오직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오늘의 한 줄 미션. 요즘 내가 가장 많이 탓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 대상이 아닌 그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단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걸 실천해보세요. 그 실천이 당신을 불만의 사람이 아닌 방향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9번째. 그들은 모든 걸 혼자 하려 하지 않는다. 함께 갈 시스템을 먼저 만든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해. 맡기면 괜히 더 손이 가는 것 같아. 잘못되면 결국 책임은 나니까. 이 말들 어쩌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사람은 있지만 정작 내 모든 에너지는 혼자 끌어안고 있는 일들에 쓰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지쳐서 무너진 밤. 이렇게 말하곤 하죠. 다들 도와준다고 했지만 결국엔 나 혼자야. 하지만 부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일을 스스로 다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오늘 드릴 문장은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구조를 설계한다. 진짜 성장은
위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모든 걸 혼자 하려는 마음엔 사실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남에게 일을 맡기지 못할까요?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시간 들여 설명하는 게 더 귀찮아. 내가 했던 기준만큼은 못하겠지. 그 사람에게 실망할까봐. 이 모든 생각의 뿌리는 통제권을 잃을까봐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점점 작은 바운더리 안에 가둡니다. 물리적인 노동은 분산해도 정신적 책임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 남아있게 되죠. 반대로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따로 있어. 그 외의 것들은 더 잘할 사람에게 맡겨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 그들은 내가 빠져야만 내가 설계한 구조가 굴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시스템을 지탱하고 시스템이 시간을 확보해주고 시간이 결국 자산이 됩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걸 제 손으로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기획, 대본, 영상 편집, 자막, 업로드, 썸네일까지 정말 말 그대로 혼자 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면 더 빠르고 더 퀄리티 있게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인생 전체를 태워야만 유지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못 본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느꼈어요. 내가 없으면 이 구조는 멈추는구나. 내가 빠져도 돌아가야 시스템이고 내가 붙어야 돌아가는 건 결국 노동이지. 부자들은 내가 빠졌을 때를 먼저 가정합니다. 어느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될수록 자신이 빠져야 하는 영역부터 정리해 나갔다고 합니다. 매출이 늘면 고객 대응은 위임, 콘텐츠가 늘면 편집은 시스템화, 팀이 늘면 운영은 매뉴얼화. 그렇게 하나씩 자신이 빠지는 순간마다 시스템은 점점 안정화되고 그 사람은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나의 시간에 투자하고 나 아닌 누군가는 그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다. 위임은 완벽함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성장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맡기는 걸 꺼려하는 이유는 내가 할 때보다 퀄리티가 떨어질까 봐서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분명 더 못할 겁니다. 오답이 나오고 실수도 생기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 과정을 투자로 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면 앞으로 1년, 3년, 5년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장을 위해 지금 시간을 쓰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죠. 정보 하나, 위임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경영심리학자 마이클 포터의 연구에 따르면 위임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해라고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처리의 분산이 아니라 의미의 공유를 통해 팀을 성장시키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느끼는 업무, 설명하기 귀찮아서 계속 내가 하는 반복 작업, 실수할까봐 도와달란 말도 못하는 고집. 그게 진짜 능력일까요? 아니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만 붙들고 있는 자기 보호는 아닐까요? 혼자 다 잘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운 사람이 오래 버티고 더 멀리 갑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당장 모든 걸 맡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하나의 작은 반복을 누군가와 공유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업무 하나, 생각의 기준 하나, 루틴 하나. 그게 함께 가는 구조의 첫 벽돌이 됩니다. 마음속에 남겨야 할 한 문장.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시스템이 없다는 증거다. 오늘의 한 줄 미션.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일 중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중 단 하나만 골라서 공유하고 위임할 준비를 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노력형 구조에서 성장형 구조로 바꿔줄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10번째. 그들은 충동적으로 살지 않는다. 삶을 설계하고 하루를 반복하며 결국 미래를 만든다. 하루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요? 계획만 세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말들 어느 하나도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간이고 때로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가끔이 쌓이면 결국 내 인생 전체의 기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흥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계속 반복되면 혼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문장은 이겁니다. 부자들은 충동보다 리듬을 신뢰한다. 지속 가능한 흐름이 결국 자산을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즉흥을 반복하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 지키지 못한다. 죄책감이 든다. 다시 즉흥적으로 살아간다.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난 원래 꾸준한 걸 못해라는 결론으로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사이클을 중간에서 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계획은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실행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저도 예전엔 계획을 잘 세웠지만 항상 즉흥적인 하루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멋졌습니다. 명상, 독서, 운동, 계획 정리. 하지만 아침에 하나만 틀어줘도 에이, 오늘은 망했네. 내일부터 다시 하자. 그리고 그 하루는 늦잠, 무기력, 의미 없는 인터넷 검색으로 마무리되곤 했죠. 그렇게 하루가 망가지면 일주일이 흐르고 어느 순간 계획이 사라진 삶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분을 소비하고 있었구나. 부자들은 계획보다 루틴을 먼저 만듭니다. 그들은 완벽한 일정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속 가능한 리듬을 먼저 정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중요한 판단은 같은 시점에만 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시간엔 루틴으로 감정을 눌러냅니다. 이런 루틴은 일상을 규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감정을 안정된 시스템 속에 넣는 방법입니다. 반복은 지겹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만드는 것도, 책을 한 권 끝내는 것도, 돈을 모으는 것도,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도 결국 하루의 작은 반복을 얼마나 놓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부자들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삶을 즉흥성보다 지속성에 투자합니다. 정보 하나, 계획보다 루틴이 뇌를 더 안정시킨다. MIT 뇌과학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루틴이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반응 수치가 낮고 집중력 유지 시간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침 루틴이 명확한 사람들은 그날의 의사결정 피로를 줄여 더 효율적인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즉, 루틴은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저렴한 전략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즉흥의 반복 속에 있나요? 할 일은 많은데 일단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하자며 미루고 기분에 따라 약속을 잡고 후회하고 일의 방향보다 그때그때 감정으로 반응하고 이런 순간들이 하루에 3번만 반복돼도 하루 전체의 집중력과 방향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당신의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부자들은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한 자산가의 루틴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 6시 이상 조용한 산책 30분, 오전 7시 하루 목표 3줄로 정리, 오전 8시, 11시 가장 중요한 일 먼저, 오후는 루틴 반복 따라의 관리, 밤 9시 내일의 결정 미리 정리. 놀랍게도 이 루틴은 일의 양과 상관없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중요한 걸 그날 정하지 않아요. 이미 루틴 속에서 정해놨으니까. 하루가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릴 땐 루틴으로 감정을 눌러야 한다. 감정은 흐르고 기분은 오락가락합니다. 하지만 루틴은 그 감정과 기분의 그물망이 되어줍니다. 지금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오늘 하루를 던져버리지 않게, 지금 피곤하다고 한 달의 흐름을 끊어버리지 않게, 마음속에 남겨야 할 한 문장. 즉흥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반복은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오늘의 한 줄 미션. 내 하루에서 반드시 반복해야 할 단 하나의 루틴은 무엇인가요? 그걸 오늘부터 딱 7일만 기분과 관계없이 반복해보세요. 그 반복이 당신 인생의 첫 설계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10편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는 감정, 소비, 사람, 실패, 관계, 시간, 선택, 책임, 구조, 리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당신이 조금 더 흔들림 없는 중심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신 당신은 이미 그 중심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설계하고 누적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